조선 남녀 상렬지사. 여자를 흔하게 살 수 있었던 조선. 거리에 넘쳐나는 안마방이나 룸사롱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원래 음란한 걸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역사에서 성매매는 일상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우리 역사에서 성매매의 뿌리는 의외로 깊은데, 삼국통일을 이끈 김유신이 기녀 천관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에마의 목을 친 유명한 일화에서 이 시기에도 기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녀가 어떤 출신인지, 기녀란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복전쟁 와중에 포로로 잡힌 여성들이 기녀로 전락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전쟁이 있다면 병사들을 위한 위안부는 반을 가는 곳에 따라 가는 실처럼 한 묶음으로 움직였는데, 특히 정복전쟁의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고려 시절에도 관기와 사기로 나눠 기생들을 관리했는데, 무신정권의 마지막을 불태웠던 최충원의 경우 집안에 따로 기생을 두었고, 이 기생들을 동원해 갖가지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때보다 노비의 수가 크게 증가한 고려 시절은 기생을 체계화시킨 시대인데, 노비의 숫자가 많아지자 덩달아 국가 소유 공노비도 늘어나고, 공노비의 증가가 기생의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관아의 관비 중 예쁘장한 여성들, 재주 있는 여성들은 여학이나 무학으로 차출해 훈련시키고 국가 행사 때 이들을 동원했던 기록이 있는데, 고려의 체계화된 관기제도는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집니다. 관기를 거칠게 풀어보면 국가 소속의 공무원 창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예화도를 말하는 조선이 고려 시절의 관기제도를 유지, 발전시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기생을 유지시킨 이유로 내세운 건 역시나 군대였는데, 세종대왕이 함길도 감사에게 기녀를 두어 병사들을 위로하고 접대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실록에 있습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1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436년명 정통 1년 북방에 기녀를 두어 군사들을 접대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옛날에 변진에 창기를 두어 군사들의 안에 없는 사람들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지금도 변진과 주군에 또한 관기를 두어 행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도내의 경원 회령 경성 등의 읍은 본국의 큰 진영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데, 수자리 사는 군사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두 번씩이나 지나므로 일용에 잤단 일도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니 기녀를 두어 사졸들을 접대하게 함이 거의 사이에 합할 것이다 하였다.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의 말로 거칠게 정리하면 세종대왕이 군사기 진작용 위안부 모집을 지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당시를 현대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도 창녀가 있었고 이를 국가가 관리했다는 점으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장학원으로, 장학원은 국가의 행사에 필요한 기녀들을 뽑아 교육하는 곳입니다. 좋게 보면 국립예술단의 성격이지만 들여다보면 국가가 창녀를 뽑아 예술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공노비의 숫자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기녀의 숫자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녀의 숫자가 늘어나니 이들을 다시 분류하는데, 이렇게 해서 기녀는 1패, 2패, 3패의 세 계층으로 나뉘어지며, 1패는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는 기생들입니다. 1패는 사대부를 상대로 연회에서 춤도 추고 접객도 하는 무리, 사극에서처럼 성매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이들도 알게 모르게 몸을 팔았습니다. 2패는 은근자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은밀하게 매춘을 하는 기생들로 기생이긴 기생이지만 좀 수준이 떨어지는 부류였습니다. 3패는 타박몰이라고 불렸는데, 매춘을 조업으로 하는 기생들로 재미있는 것은 3패는 1패와 2패가 부르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 작가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기생 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신다는 것으로 여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웠고, 술자리가 끝난 뒤 2차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녀를 지역별로 나누자면 경기와 지방기로 나눌 수 있는데, 경기, 즉 서울에 있는 관기들은 모두 장학원 소속으로 정원은 100명이며 국가 행사에 동원되던 존재였습니다. 물론 고위층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몸을 팔아야 했지만 성매매보다는 예능인에 가까웠던 반면, 지방기는 경기와는 정반대로 예능인으로의 활동보다는 성매매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경기의 경우에는 예능인이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방기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창녀였는데 숫자는 경기를 압도해 보통 한 관청마다 15에서 30명 정도의 기녀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상대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었다는 점으로 지방관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것입니다. 지방기들은 높은 관원들에게 몸을 팔기 위해 행수기녀에게 뇌물을 써 자신의 가치를 높였는데, 이렇게 관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분류되던 관계로 해결을 했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북일기는 군관 출신인 아버지와 아들이 쓴 일기로 함경도 국경으로 배치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썼는데, 아버지는 1605년, 아들은 1645년 함경도로 배치받아 국경 수비를 하는 과정을 적은 일기입니다. 물론 당시 함경도 군관의 생활상, 국경 수비 방법, 이동 경로 등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희소한 내용도 있지만 내용의 20% 이상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 파는 여자는 많았다. 건리계의 처방에 따라 약값으로 세목 한 필과 중목 한 필을 주겠다고 한즉 건리계가 대답하기를 선달님이 본가를 떠나온 지 2000리 밖이어서 약값을 구하기 어려우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부북일기 1645년 1월 2일의 기록 중 8채. 위 기록은 박취문이 강릉에 갔을 때 벌어진 사건을 발췌한 것인데,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강릉에서 유명한 기생 연향과 같이 잤는데 자고 난 며칠 뒤 또 다른 기생 걸리개를 찾아가 잔 것입니다. 문제는 연향은 매독에 걸렸다고 소문이 자자한 기생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걸리개는 펑펑 울고 박취문은 미안하다며 약값을 주겠다고 말하자 걸리개가 이 약값을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취문은 자신도 매독에 걸린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 성생활을 잠시 자제했지만 이후 또 열심히 하는데, 대단한 것이 고을의 유명한 기생, 관계한 여성의 이름, 상관이나 동료의 파트너 이름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 대단히 성매매 즉 집창촌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값을 세목 한 필과 중목 한 필을 주겠다고 하는 바, 당시까지도 조선은 쌀이나 옷감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화폐 경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할 때 대가를 주고받기 힘들었는데, 기생들의 경우 누군가에게 몸을 허락한 경우,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얼마간 숙식을 해결해준다는 조건 등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북일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박취문이 상대한 여성들의 종류로, 일단 유명한 기생들을 비롯해 숙박한 집의 노비들, 술집 여인 등인데 노비는 당연하단 듯 관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선시대 성매매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노비는 언제나 관계할 수 있는 여자이고 기생과 술집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은 넘쳐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주막의 주모들, 이들은 술만 파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처럼 조선에서는 여자를 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조선 남녀 상렬지사. 여자를 흔하게 살 수 있었던 한국의 집창촌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와 그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집창촌의 기억들은 구한말 일본에게 내준 개항지나 일본이 건설한 철기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근대적인 집창촌이 만들어진 것은 1879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의 빗장이 열리게 됩니다. 1879년에 일본 상인 한 명이 부산에 유곽을 만들겠다며 오사카에 있는 전문 여성을 모집하러 간 기록이 있어, 이때 이미 일본 여인들이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후 집창촌은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뒤이어 일본군도 조선으로 들어오고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자리를 잡자 일본 민간인들도 조선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됐고 공창이 시작되는데, 1902년에 부산 부평동의 아미사나 유곽이 조성됐고, 뒤이어 인천 선화동의 시키시마 유곽, 1903년에는 원산의 신정 유곽이 등장합니다. 일본군이 주둔한 용산에는 식당에서 성매매를 위해 방을 빌려주는 대자부업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생기게 된 유곽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게 된 건 러일전쟁 덕분이었습니다.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군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는데, 당시 서울의 청일전쟁 때의 4배가 넘는 일본군이 몰려오고 뒷도차 군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들이 달려왔습니다. 1904년 마침내 서울에 유곽이 등장하니 신마치 유곽으로 1904년 10월 25일 제1유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집창촌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선 사람들도 성매매를 해서 기생이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술집도 있었으나 대단히 집창촌은 처음 보는 모습으로 조선의 성풍속도 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성매매보다는 첩이었지만 1842년 난징조약으로 개항을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1930년대가 되면 상하이에서만 10만 명의 창녀들이 활동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일본인 여성들로 수요를 채웠지만 곧 조선인을 찾을 수밖에 없어 조선인 기생과 창기들이 일본인을 상대하게 됐는데 문제는 조선의 성매매 규모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생이란 존재는 어찌 보면 제도권 내 특권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로 수도 적었지만 명목상이나마 예능인 대우로 몸을 팔기도 하지만 춤과노래도 팔았습니다. 이걸 넘어선 매춘에 대해 조선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권력을 동원해 양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막았는데 성매매는 고사하고 정조를 잃은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 위험 부담을 떠안고 성매매업에 뛰어들다 걸리면 노비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는데 대규모 집창촌을 접하게 된 조선인은 집창촌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불편해졌습니다. 대규모 집창촌이 아니라 주택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조선의 성매매 여성들을 일본인들이 찾아오다 보니 멀쩡한 가정집에 들어가 여자를 내놓으란 소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한제국 경무청에서는 기생들의 기둥서방들을 불러 모아 지금의 명동 근처의 기생들을 집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는데 대한제국 최초의 집창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후 러일전쟁이 끝난 뒤 전문 여성의 거주지를 지금의 을지로 삼가로 제한하는데 이때 대한제국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전문 여성의 집을 매음과 국내인을 상대하는 집을 상하가로 구분했습니다.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1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1787년 청건륭 52년, 동네의 고갑산에 꿰매 외인과 교관한 서일호를 장배하다. 동네에 서일호리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고갑산의 꿰을 받아 몰래 외관에 들어가 외인들과 교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동네 부사 민태역이 개문하였다. 비변사에서 복주하여 서일호는 법전에 의거하여 장배하고 고갑산은 절도사로 하여금 군의를 베풀어 놓고 관문 밖에서 효시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정조 11년에 있었던 국제적인 포주 고갑산의 등장인데 동네에 살던 포주 고갑산이 옆집에 사는 서일월이란 여자를 설득해 외관으로 데려갔고 서일월은 일본인 5명에게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서일월 말고도 4명의 여성을 더 모아 외관에 보냈고 이들 모두 일본인들에게 몸을 팔았는데 조선 법체계에서 외국인과의 그 짓은 아주 큰 불법이었습니다. 중종 시절 일어난 삼포오해란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매매였는데 당시 외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조선인 포주들이 데려온 전문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는데 이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은 성매수를 한 일본인을 잡아다 머리채를 노끈에 묶어 나무에 매달고 활로 노끈을 쏴 떨어뜨려 죽였고 이후에도 일본인과의 그 짓은 언금했습니다. 그 뒤 200여 년이 흘러 고갑산이란 국제적 포주가 전문직 여성 5명을 고용해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분노한 정조는 고갑산을 체포해 처형했고 몸을 판 5명의 여성들을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문제는 외관에 대한 외교적 항의였는데 동네 부사였던 민태역은 외관 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일본 측은 콧방 귀도 끄지 않았고 화가 난 정조는 민태역을 파직시키고 후임으로 도총관 이계를 그 자리에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적 자존심이란 게 있었는데 불과 100년이 흐른 뒤 조선의 영토에는 집창촌이 생겨났고 또 거기서 60여 년이 흐른 뒤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몸을 팔라고 권장하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 조선 남녀상렬 지사는 여자를 흔하게 살 수 있었던 조선 이야기였습니다.